혹시 내가 다 알아, 내 판단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가끔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었던 한 여인이 바로 그 자신감 때문에 주변 세상을 얼마나 잘못 읽어내는지, 그로 인해 어떤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는지, 그 섬세하고 아슬아슬한 심리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우리 주인공 엠마를 소개하는 첫 문장입니다. 어때요? 아름답죠? 똑똑하죠? 돈도 많죠?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구절, 마음을 쓰거나 속상해할 일이 거의 없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삶, 이 평온함 속에 앞으로 엠마에게 닥칠 모든 시련의 씨앗이 아주 단단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엠마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행동했을까요?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 답은 바로 그녀가 살았던 세상, 하이버리라는 이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마을이 아니에요. 엠마에게는 말 그대로 그녀만의 작은 왕국이나 다름없었죠. 그녀의 판단이 곧 법이고 진리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엠마는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건강을 늘 노심초사하면서도 엠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그야말로 딸바보였고요. 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집을 떠났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하트필드 저택의 안주인 노릇을 톡톡히 했죠. 심지어 훈육을 해야 할 가정교사 테일러 양마저도 권위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뭐든 받아주는 친한 친구 같았으니 21살이 될 때까지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누가 감히 엠마의 뜻을 거스르겠어요? 가정교사였던 테일러 양과의 관계만 봐도 그래요. 사실상 언니나 다름없었죠. 엠마가 물론 그녀의 조언을 존중하긴 했지만 결국 모든 최종 결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내렸습니다. 책에서도 명확하게 나와요. 주로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고요. 한마디로 엠마의 삶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엠마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엠마가 이 사건을 상실이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엄청난 성공으로 해석해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위험한 새로운 취미에 눈을 뜨게 되죠. 이야기의 시작은 엠마에게 엄마 같고 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테일러 양의 결혼식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엠마의 그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아주 커다란 공백이 생긴 바로 그 순간이죠. 물론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죠. 하지만 16년 동안 늘 자기 곁에 있던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쁨, 슬픔,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유일한 사람이 사라진 거니까요. 그 슬픔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하지만 엠마가 누구겠어요? 슬픔에만 잠겨있을 인물이 절대 아니죠. 그녀는 이 슬픔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합니다. 바로 이 결혼이 전적으로 자신의 작품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잘 엮어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한 거야. 이렇게요. 이 첫 번째 성공은 엠마에게 아주 위험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짝지어주는 중매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테일러 양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동반자도 필요하고 또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시험해볼 새로운 프로젝트도 필요했던 엠마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젊고 순진하고 남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해리어 스미스였죠. 해리어 스미스. 이 친구는 예쁘고 착하긴 한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인데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 상태죠. 이건 엠마가 자신의 사교술과 지성을 발휘해서 개조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재료였던 겁니다. 엠마는 해리엇을 자신의 피보호자로 삼아서 상류사회에 어울리는 멋진 숙녀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젊은 농부 로버트 마틴 씨가 해리엇에게 청혼을 해온 거죠. 엠마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농부인 마틴 씨는 자기가 키울 해리엇의 격에 한참 못 미치고 교구의 목사인 엘튼 씨야말로 해리엇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상대라고 딱 정해놓은 거죠. 당시 사회계급을 생각해보면 지주계급인 엠마에게 농부는 정말 한참 아래였고 목사는 신사계급으로 존중받았으니까요. 엠마에게 고민할 가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엠마의 편견과는 좀 달랐습니다. 해리엇이 보여준 마틴 씨의 청원 편지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심이 가득 담겨 있고 문장도 아주 세련됐죠. 이게 바로 마틴 씨가 무식하고 거친 농부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잖아요. 하지만 엠마는 이 증거를 애써 외면하기로 합니다. 왜냐? 자신의 첫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엠마는 이 명백한 증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주 교묘한 화술로 해리엇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해리엇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대화의 흐름을 자기 각본대로 이끌어가죠. 그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게 마틴 씨를 떨쳐낸 엠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리엇과 엘튼 씨를 짝지어주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라는 게 정말 코미디처럼 모든 단서와 신호를 완벽하게, 그것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잘못 읽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엠마는 해리엇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아주 똑똑한 계획이었죠. 이 활동 덕분에 엘튼 씨가 매일같이 하트필드 저택을 방문할 아주 자연스러운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그림이 얼마나 완성됐나 보러 오는 거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엘튼 씨는 초상화를 보면서 칭찬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눈을 뗄 수가 없군요. 하면서요. 엠마의 눈에 이건 너무나 명백한 신호였죠. 그가 그림의 모델 바로 해리엇에게 푹 빠졌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엠마가 그의 말을 어떻게 걸러서 듣느냐는 거예요. 엘튼 씨는 사실 화가인 엠마의 그림 실력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그림으로 더한 매력이 실제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엠마는 이걸 전부 모델인 해리엇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확고한 믿음이 모든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오해는 엘튼 씨가 해리엇이 모으던 수수께끼 책에 넣어달라며 샤레이드, 그러니까 일종의 글자 수수께끼를 하나 지어오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엠마는 이 수수께끼를 보자마자 답을 바로 알아챕니다. 바로 9의 콜칩이었죠. 그녀에겐 이보다 더 명백한 고백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엘튼 씨가 해리엇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아주 로man틱한 선언이라고 확신했죠. 엠마는 이 수수께끼가 해리엇을 향한 사랑의 선언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사실 그가 수수께끼를 써달라는 요청에 망설이던 순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두렵건대 우드하우스 양조차도 하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아니 스미스 양도 제게 영감을 주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올 뻔한 진짜 이름.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지만 엠마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의 오랜 가족 친구이자 형부인 나이틀리 씨였죠. 나이틀리 씨는 엠마에게 정말 팩트 포격을 날립니다. 엘튼 씨는 사랑보다는 돈과 지위를 보고 결혼할 아주 현실적인 남자고 신분도 재산도 없는 해리엇은 절대 그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요. 당시 목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았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여성과의 결혼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나이틀리 씨는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하지만 엠마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천만에요. 나이틀리 씨의 이성적인 경고를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그가 사랑이라는 강한 열정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믿어버리죠. 심지어 자신의 계획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혹시 나이틀리 씨가 나를 좋아해서 질투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엠마가 세웠던 모든 이론과 그 세심하게 짜인 계획들은 어느 날 저녁에 외출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차라는 아주 좁고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진실이 폭로되게 되죠.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가 끝난 후 갑자기 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엠마와 엘튼 씨는 단둘이 마차를 타게 됩니다. 해리엇은 운 좋게도 다른 마차를 타게 됐고요. 엠마는 속으로 생각했죠. 드디어 그가 해리엇에 대한 마음을 고백할 완벽한 기회가 왔구나 하고요. 와인을 마셔서 한껏 기분이 좋아진 엘튼 씨도 지금이 바로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고백할 완벽한 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물론 각자 다른 의미로요. 그리고 엠마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엘튼 씨가 청혼을 한 건 맞는데 그 대상이 해리엇이 아니라 바로 그녀,
엠마였던 겁니다. 그는 엠마가 보여준 모든 친절과 관심이 자신을 향한 애정의 신호였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엘튼 씨는 엠마가 어떻게 감히 재산도 배경도 없는 해리엇 같은 애를 자신과 엮으려 했냐며 모욕감을 느끼고, 엠마는 그의 이런 속물적인 태도와 오만함에 똑같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두 사람의 거대한 착각이 산산조각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짧은 귀갓길에 남은 시간은 정말 상상만 해도 숨막히죠.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로에 대한 깊은 구역감 속에서 그저 침묵만이 흐릅니다. 엘튼 씨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마차에서 거의 뛰쳐나가버리죠. 하트필드 저택에 홀로 남겨진 엠마. 이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와 자신의 어설픈 개입이 낳은 이 끔찍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 엠마는 정말 깊은 굴욕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자만심이 엘턴 씨의 그 속물근성만큼이나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 그 실수의 크기를 비로소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건 자기 자신의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해리엇에게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무거운 과제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중에 나이틀리 씨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는 마틴 씨가 해리엇의 거절에 진심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실망했다고 확인 사살까지 해줍니다. 이 말은 엠마의 죄책감을 정말 바닥까지 끌어내리죠. 그녀는 자신의 오만한 장난 때문에 순수한 한 청년의 행복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엠마의 야심찼던 첫 번째 중매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 실패는 그녀에게 경손이라는 아주 혹독한 교훈을 남겼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뼈아픈 실패를 겪는다고 해서 사람은 과연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엠마의 자기 기만은 과연 여기서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엠마. 이 소설의 주인공 엠마 우드하우스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가씨죠. 아름답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요. 그런데 그녀의 가장 큰 취미가 뭐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 연애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중매쟁이 노릇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결과가 늘 엉뚱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책에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엠마가 처한 진짜 불행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많고 스스로를 실제보다 조금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정말 엠마라는 인물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 같지 않나요? 이 작은 마을 하이베리에서 그녀는 그야말로 여왕처럼 군림하죠. 하지만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는 자신감,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아주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엠마에게 엄마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했던 가정교사 웨스튼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결혼해서 떠나버리니까 엠마는 갑자기 너무 심심해진 거예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젊고 순진하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해리엇 스미스였습니다. 완벽한 대상이었죠. 그럼 해리엇 스미스가 어떤 인물인지 좀 볼까요? 고더드 부인의 기숙학교 학생인데 예쁘고 성격도 좋지만 뭐랄까 좀 순진무구하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결정적으로 부모가 누군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말이라면 뭐든 쉽게 믿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엠마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흥미거리, 딱 그거였던 겁니다. 엠마는 해리엇을 마치 찰흙처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멋지게 빚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해리엇을 교양에 있는 숙녀로 만들고 지금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멋진 신랑감을 찾아주겠다. 바로 이거죠. 자, 그렇게 엠마가 해리엇을 조종하기 시작하는데 엠마의 영향력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편지 한 통 때문이었어요. 해리엇이 아주 건실한 젊은 농부 로버트 마틴 씨한테서 진심이 가득 담긴 청혼을 받게 된 거죠. 엠마도 이 편지를 보고 속으로는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글이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편지의 격조가 기대 이상이었다. 신사가 썼다고 해도 흠잡을 데 없는 글이었다.
표현은 소박했지만 힘있고 꾸밈이 없었다. 그러니까 분별력도 있고 따뜻한 애정도 느껴지고 심지어 섬세하기까지 한 거죠. 하지만 이 진술한 편지는 엠마가 세운 원대한 계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었죠. 그래서 엠마는 어떻게 할까요? 대놓고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엠마의 방식이죠. 아주 교묘하게 해리엇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일단 의심의 씨앗을 뿌려요. 마틴 씨는 무식하고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깎아내리죠.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어줍니다. 이 동네 교구 목사인 엘튼 씨 정도는 돼야 너한테 어울리지 않겠냐고요. 셋째, 그러면서도 자기 의견은 절대 강요하지 않는 척해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거라고 해리엇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죠. 어차피 자기를 따를 거란 걸 아니까요. 마지막으로 거절 편지를 쓰는 것까지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이런 교묘한 말들로 해리엇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해리엇은 진짜 진실한 사랑을 제 발로 뻥차버리고 엠마가 만들어낸 허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틴 씨라는 장애물을 제거했으니 엠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엘튼 목사님이 사실은 해리엇을 남몰래 사랑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하죠. 첫 번째 증거, 바로 초상화입니다. 엠마가 해리엇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하게 엘튼 씨가 그 작업 시간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광적인 태도로 말이죠. 엘튼 씨는 그림을 보면서 막 감탄을 쏟아냅니다. 눈을 뗄 수가 없군요. 이렇게 똑같이 그린 그림은 처음 봅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엠마는 이걸 100% 확신하죠. 아, 이건 그림의 모델인 해리엇에 대한 깊은 애정 표현이다. 명백한 증거다. 엘튼 씨의 이 아첨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 건 엠마의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수수께끼죠. 엘튼 씨가 해리엇이 모으고 있는 수수께끼 책에 자기가 직접 지은 수수께끼를 하나 써서 줍니다. 엠마는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치죠. 아, 이거다! 이게 바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야! 그가 낸 수수께끼가 바로 이건데요. 나의 첫 번째는 고뇌를 뜻하고 나의 두 번째는 그걸 느끼도록 운명 지어졌다네. 그리고 나의 전부는 그 고뇌를 부드럽게 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해독제라네. 뭐 의미는 꽤 명확해 보이죠? 그런데 엠마의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구애, 영어로는 콜칩입니다. 고뇌를 뜻하는 콜투와 배를 뜻하는 십이 합쳐진 단어 유이죠. 그런데 엠마한테 중요한 건 답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똑똑한 구애가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여기서 엠마의 자기 기만이 정말 절정에 달합니다. 엠마의 해석을 볼까요? 당연히 이 수수께끼는 해리엇을 위한 거다. 엘턴 씨가 이 멋진 수수께끼를 통해 해리엇에게 구애하고 있는 거다. 그림에 대한 칭찬고 다 해리엇 들으라고 한 말이고 직접적으로 고백 못하는 건 그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책을 읽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명백한 진실은 뭐죠? 이 수수께끼는 엠마를 위한 거였어요. 엠마의 재치에 대한 찬사였고 모든 칭찬은 엠마에게 잘 보이려는 아첨이었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분명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정도면 거의 의도적인 자기기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능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이베리의 모든 사람이 엠마처럼 이 환상에 빠져 있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아주 명확하게 뼈 때리게 꿰뚫어보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엠마의 오랜 친구이자 형부인 나이틀리 씨였죠. 나이틀리 씨는 엠마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엘튼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하이베리에 존경받는 목사지만 분별 없는 결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 친구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요. 한마디로 엘튼은 돈과 지위를 보고 결혼할 합리적인 사람이지 해리어처럼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한테 자신을 내던질 그런 감상적인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튼 씨를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죠. 엠마는 그가 해리엇에게 깊이 사랑에 빠졌고 열정에 사로잡힌 낭만적인 남자라고 보지만 나이틀리 씨는 그를 이성적인 야심가, 자기 가치를 잘 알고 돈 문제에 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모든 칭찬도 해리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정확히 꿰뚫어보죠. 이 엠마의 낭만적인 환상과 나이틀리 씨의 냉정한 현실주의, 이 둘의 충돌이 이 책 초반부의 가장 큰 재미이자 핵심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틀리 씨는 심지어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엘턴이 자기 여동생들이랑 친한 어떤 아가씨들 얘기를 아주 신나서 하던데 그 아가씨들이 전부 2만 파운드씩 지참금이 있더군. 이렇게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잖아요? 하지만 엠마는 이걸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나이틀리 씨보다 한 수 위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오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엠마가 이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이론과 그걸 꿰뚫어본 나이틀리 씨의 날카로운 경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아주 가혹하고 굴욕적인 현실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힐 시간입니다.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 웨스턴 시댁에서 열린 저녁 파티에서 벌어집니다.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다들 집에 돌아갈 교통편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마차를 나눠 타게 되는데 아주 어색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엠마의 언니 부부가 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엠마 혼자 남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와인을 좀 과하게 마신 엘튼 씨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엠마의 마차에 잽싸게 올라탑니다. 고백을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마련됐어요. 하지만 그건 엠마가 친구를 위해 그토록 기대했던 그런 고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엘튼 씨는 자신의 열정적인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대답을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해리엇이 아니었어요. 바로 엠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엠마는 그야말로 경악하죠. 엘튼 씨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엠마의 충격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뀝니다. 그는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척했던 거다. 하지만 그가 실망해서 겪을 고통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그를 동정하느라 애쓸 필요는 없었다. 이 구절을 보면 엠마의 심정이 잘 드러나죠. 그녀는 그 순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이틀리 씨 말이 다 맞았구나. 엘턴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어. 사회적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었고 그 타겟이 바로 나였구나. 그렇게 엠마의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자신의 중매 계획 전체가 완전한 망상이었다는 걸 깨닫고요. 감히 나한테? 엘튼 씨의 그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자기가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건 자기가 친구 해리엇에게 아무 생각 없이 헛된 희망을 심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게 자신의 허영심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분노한 엘튼 씨를 내려주고 혼자 돌아오는 그 차갑고 조용한 마차 안에서 엠마에게 남은 건 정말 처참하고 굴욕적인 프로젝트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했던 엘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하이베리의 세계는 이제 막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2명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사건 직후에 엘튼 씨는 곧바로 바스라는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엠마는 일단 그가 사라져서 안도하면서도 이 끔찍한 소식을 친구 해리엇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다행히 그때 눈이 많이 와서요. 당분간은 이 고통스러운 대화를 조금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이베리에 도착한 첫 번째 새로운 인물, 바로 제인 페어팩스입니다. 수다쟁이 베이치 양의 조카인데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아하고 재능도 많고 모두에게 칭찬받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완벽함이 엠마의 신경을 살살 긁는 거예요. 엠마는 제인을 은근히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녀의 과묵하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을 보면서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며 거리를 둡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거의 전설 속 인물 같은 프랭크 처칠입니다. 웨스턴 씨의 아들이지만 어릴 때 부유한 이모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랐어요. 그래서 하이베리에 온다 말만 무성했지 계속 미뤄져 왔거든요. 덕분에 엠마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자신을 위한 완벽한 로맨스 상대로 자리 잡은 아주 미스터리하고 매력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프랭크 처칠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엠마와 나이틀리 씨의 의견이 또다시 엇갈린다는 점이에요. 엠마는 그가 오지 못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그를 변호하고 분명 호감 가는 멋진 청년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반면에 나이틀리 씨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죠. 아버지를 뵈러 오지도 않는 건 그냥 의무를 저버린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고요. 겉으로는 호감 가는 사람일지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한 인물을 두고 극명하게 갈리는 두 사람의 시선.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을 예고하는 셈이죠.
자, 한 번의 중매 계획이 이렇게 완벽한 굴욕으로 끝났습니다. 과연 엠마는 자신의 뼈아픈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하이베리에 등장한 이 새로운 인물들이 그녀에게 또 다른 오해와 간섭을 위한 새로운 판을 깔아주게 될까요? 이 질문이 하트필드 저택 위에 무겁게 드리워지면서 앞으로 펼쳐질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사교계의 게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엠마,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번 엠마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걸 지켜봤었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엠마를 둘러싼 이 복잡한 관계망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속임수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마차 안에서 벌어졌던 정말 당황스러운 고백 사건? 그 일 이후에 엠마는 내가 정말 귀한 교훈을 얻었구나 하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180도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봤을 때만 그런 거죠. 엠마는 이 절호의 성장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오히려 자기 편견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럼 먼저 엘튼 씨 사건 그 이후부터 시작해 볼게요. 엠마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게 또 엠마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엠마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자기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엘튼 씨가 속물이고 야심가였다. 이걸 내가 꿰뚫어봤다. 이건 내 통찰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매를 서려던 계획이 망한 건 엘튼 씨 인성이 문제였기 때문이지 애초에 내 계획이 잘못됐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엠마가 인정하는 자기 실수는 딱 하나. 내가 너무 친절했나? 이거예요. 방법이 살짝 서툴렀다는 거죠. 해리엇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 자기 상상만 믿고 현실을 막 주무르려고 했다는 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네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뭐랄까, 자기의 우월한 지위와 판단력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아주 정교한 자기기만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대사에서 엠마의 자기 합리화가 정말 폭발합니다. 보세요. 내 행동이 너무 친절해서 오해할 만도 했지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뉘앙스가 어때요? 저렇게 똑똑하지 못한 남자가 내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했네. 찌릿. 딱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엘튼 씨랑 해리엇 엮으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판을 깔았는지, 엘튼 씨한테 얼마나 여지를 줬는지는 싹 잊어버려요. 모든 건 그냥 저 남자의 이기심과 착각 때문이고 나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현명한 관찰자였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 굴욕적인 사건에서 엠마가 찾아낸 위안거리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엠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첫째, 엘튼 씨의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건 엠마의 자존심을 지켜주죠. 만약 진심이었다면 괜히 미안할 텐데 쟤는 돈 보고 그런 거였어 라고 결론 내리면 자기는 피해자가 되고 그를 마음껏 비난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해리엇의 상처를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 죄책감이 덜어지니까요. 해리엇은 착해서 금방 나을 거야 이러면서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밀 유지. 하이베리의 여왕인 엠마한테 공개 망신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알려지면 그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마침 폭설이 내려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 일을 조용히 덮을 수 있게 된 거? 이건 정말 엠마에겐 천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엠마의 관심은 진짜 반성이 아니에요. 오로지 내 체면, 내 감정 관리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엘튼 씨 소동이 좀 잠잠해지나 싶을 때 하이베리라는 이 조용한 연못에 새로운 돌멩이 두 개가 툭 던져집니다. 바로 제인 페어팩스와 프랭크 철칠이라는 인물들이죠. 이들의 등장은 엠마의 상상력에 새로운 땔감을 던져주고 이 조용한 마을의 수면 아래에 있던 비밀과 갈등을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베이치 양의 조카 제인 페어팩스예요. 엠마는 제인을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간단해요. 제인은 이 하이베리에서 엠마가 유일하게 나랑 좀 비교되네? 라고 느끼는 인물이거든요. 한마디로 라이벌의식을 느끼는 거죠. 제인의 프로필을 보면 이건 뭐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부잣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런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죠. 엠마랑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요. 이 시대에 여자가 재산이 없다는 건
정말 모든 걸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재능도 결국 시집 잘 가기 위한 스펙일 뿐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남의 집 가정교사, 즉 상류층 하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거죠. 이런 불안한 처지 때문에 제인은 늘 자신을 감추고 극도로 조심하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좀 차갑다 싶은 그 태도는 사실 성격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엠마가 제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좀 복합적이에요. 일단 모두가 제인을 칭찬하니까 이 완벽한 아가씨한테서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특히 프랭크 처칠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제인이 예의는 차리면서도 뭔가 쏙 빼놓고 얘기 안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엠마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엠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한테 솔직해야 하고 모든 정보는 나랑 공유해야 해 라는 특권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인의 침묵은 엠마에게 나에 대한 도전, 나를 무시하는 행위로 느껴지는 거죠. 제인이 왜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는지 그 불안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생각도 없고요. 자, 프랭크 처칠이라는 인물은 하이베리에 오기도 전부터 완전 화제의 중심이에요. 엠마는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웨스텐 부인한테 들은 얘기만으로 완벽하고 매력적인 남자라는 환상을 갖고 있죠. 반면에 우리 나이틀리 씨는 어때요? 철저하게 그의 행동을 봅니다. 아버지를 뵈러 온다고 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기본적인 의무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비판하죠. 여기서 나이틀리 씨가 프랑스어 에이마블과 영어 에이미어블을 구분하는 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에이마블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매력, 재치 이런 거라면 에이미어블은 진짜 친절함, 선한 마음 같은 내면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나이틀리 씨는 프랭크 처칠이 전자는 될 수 있어도 후자는 절대 아닐 거라고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이게 바로 겉모습과 매력에 쉽게 넘어가는 엠마와 행동과 본질을 보는 나이틀리 씨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랭크 처칠이 하이베리에 도착합니다. 와, 근데 이 남자 엠마의 모든 환상을 그냥 완벽하게 채워주다 못해 넘쳐 흘러요. 잘생겼죠? 옷 잘 입죠? 말솜씨는 또 얼마나 재치 있는지. 특히 하이베리의 모든 걸 칭찬하고 엠마한테는 마치 당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라는 듯이 특별한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이러니 엠마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냥 바로 툭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이틀리 씨의 경고? 에이, 그건 그냥 편견이었어 하고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 때문에 하이베리가 들썩들썩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듭니다. 런던으로 갔던 엘턴 씨가 글쎄 순식간에 약혼자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이베리라는 이 좁은 사교계에 엠마의 아성에 도전하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엘템 부인이 될 호킨스 양에 대한 엠마의 첫 평가는요. 와, 정말 속물근성의 끝을 보여줍니다. 엠마한테 중요한 건 오직 가문, 혈통이거든요. 상인의 딸, 그건 그냥 돈만 많은 졸부일 뿐 전통 있는 젠트리 계급인 자기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는 엘튼 씨가 결국 돈 보고 결혼했네 하면서 경멸하지만 솔직히 이건 뭐예요? 자기를 거절하고 다른 여자를 택한 것에 대한 뒤끝, 안갚음인 거죠. 그런데 막상 하이베리에 도착한 엘튼 부인, 이분도 보통이 아닙니다. 엠마의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는 인물이에요. 자신감과 허영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입만 열면 바스에서의 화려한 생활, 언니네 저택 메이플 그로브, 형부 서클링 씨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어떻게든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고 애를 써요. 제 아내는 자산이 너무 많아서 세상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역설적으로 저는 내세울 만한 외부 조건이 별로 없어요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엘튼 부인의 모든 말은 다 연기예요, 연기. 자기가 얼마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상류층 여성인지 필사적으로 보여주려는 거죠. 음악적인 교재가 없으면 못 산다? 이건 그냥 나는 이렇게 취향이 고급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거고요.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계산된 겁니다. 하이베리의 기존 질서에 도전해서 새로운 사교계의 여왕이 되겠다는 야망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트필드의 엠마 왕국과 목사관의 엘튼 부인이라는 새로운 궁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권력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튼 부인은 자기 스테럭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인 페어팩스를 딱 찍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후원자인 것처럼 굴면서 제인을 자기 프로젝트로 삼으려는 거죠. 우리가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해요 라고 외치면서 제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속셈입니다. 이게 뭐 제인에 대한 진짜 동정심이겠어요? 아니죠. 엠마에 대한 경쟁심, 그리고 이 동네에서 내 자리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행동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는
하이베리 전체를 뒤흔들고 모든 비밀과 추측의 도화선이 되는 바로 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제인 페어팩스에게 도착한 아주 거대하고 미스테리한 선물 이야기입니다. 베이치 양이랑 할머니가 사는 그 초라한 하숙집에요. 갑자기 당대 최고급 브랜드인 브로드우드사의 피아노 포르테가 배달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으로 치면 월세 원룸에 갑자기 람보르기니가 떡하니 배달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피아노 포르테는 그냥 악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곧 부와 교양의 상징이고 여유로운 상류층이라는 증표란 말이죠. 아무 재산도 없는 제인한테 대체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을까요? 이건 하이베리 전체가 들썩일 만한 빅 뉴스였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추리를 시작합니다. 가장 그럴듯한 용의자는 후견인은 캠벨 대령이죠. 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보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프랭크 처칠이 아주 교묘하게 끼어들어요. 그는 엠마한테 슬쩍 제인이 아일랜드에서 친구 딕슨이랑 그 약혼자랑 같이 지냈다는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혹시 딕슨 씨가 자기 약혼자 몰래 제인한테 반해서 이 선물을 보낸 거 아닐까요? 하는 아주 자극적이고 스캔들 냄새가 풀풀 나는 가설을 흘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프랭크 처칠이 엠마의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살짝 밀어내고 가장 로맨틱하고 자극적인 이야기 쪽으로 엠마의 상상력을 부추기는 겁니다. 프랭크는 심지어 자기가 먼저 생각해낸 것처럼 말하지도 않아요. 마치 엠마의 말을 듣고 보니 설득당했다는 듯이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건 사랑의 선물 말고는 설명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렇게 되니까 엠마는 어때요? 역시 내 추리가 맞았어 하면서 이 비밀을 간파한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프랭크와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 된 것 같은 짜릿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 처음부터 프랭크가 다 설계한 판 위에서 엠마가 놀아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엠마의 그 상상력과 가십 좋아하는 성향을 이용해서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피아노 포르트의 비밀. 이걸 공유하면서 엠마와 프랭크는 급격히 친해집니다. 둘이 막 눈빛을 교환하면서 제인과 딕슨 씨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론을 즐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이 즐거움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제인 페어팩스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인한 게임의 본질을 깨끼러보는 사람은 역시나 단 한 사람뿐입니다. 꼴 부분의 파티에서 벌어진 이 단어 게임. 와, 이건 정말 이 책의 모든 비밀과 속임수를 한 장면에 압축해 넣은 것 같아요. 프랭크 처칠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인에게만 알아볼 수 있는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블런더, 실수라는 뜻이죠. 이걸 본 제인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극도로 당황해요. 둘만이 아는 어떤 실수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이어서 보란듯이 딕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엠마랑 자기가 공유하고 있는 그 스캔들 이론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제인을 조롱하고 압박하는 거죠.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심리적 공격인 겁니다. 이때 제인이 이렇게 말하죠. 고유명사도 되는지 몰랐네요. 이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에 제인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건 게임 규칙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프랭크의 무례하고 잔인한 행동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항의입니다. 하지만 엠마는 어때요? 프랭크랑 시시덕거리느라 정신이 팔려서 제인의 이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저 이 모든 게 자기랑 프랭크 둘만의 재치 있는 비밀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엠마가 전혀 보지 못하는 걸 우리 나이틀리 씨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엠마 눈에는 이게 그냥 재치 있는 농담, 프랭크와의 즐거운 시간으로 보이지만 나이틀리 씨 눈에는 프랭크의 불성실험, 이중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유쾌한 척하면서 뒤로는 제인 페어팩스라는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틀리 씨에게 이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프랭크의 경솔하고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는 증거인 셈이에요. 특히나 보호가 필요한 처지에 있는 제인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치는 건 절대 신사다운 행동이 아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랭크에 대한 나이틀리 씨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엠마는 지금 자기가 프랭크랑 한 팀이 돼서 제인 페어팩스의 비밀을 파헤치는 아주 영리한 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엠마는 프랭크 처칠이 짜놓은 훨씬 더 큰 속임수의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우일 뿐입니다. 엠마의 그 넘치는 상상력과 수다스러움이 오히려 프랭크의 진짜 비밀을 가려주는 완벽한 연막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엠마는 자기가 상황을 주도하는 사냥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사냥감, 즉 이 모든 속임수의 진짜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엠마 우드하우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이베리의 완벽한 여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세계가요. 이제는 그냥 사소한 균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 파국의 중심으로 엠마의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엘튼 씨 중매가 완전히 재앙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엠마의 자신감이 정말 바닥을 쳤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죠. 하이베리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또 미스테리한 사건이 터지면서 안 그래도 결점많은 엠마의 판단력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엠마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인물입니다. 새로운 엘튼 부인. 그녀의 등장은요, 그 조용하던 하이베리 사격에 진짜 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그 과시적인 태도, 그리고 노골적인 속물근성. 이게 딱 보니까 하이베리의 오랜 여왕, 바로 엠마와 피할 수 없는 기싸움을 예고하는 거죠. 새로운 여왕이 등장한 겁니다. 엠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엘튼 부인과의 첫 만남에서 엠마 특유의 방식으로 딱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되게 정중하게 칭찬하는 것 같죠? 음악 실력이 뛰어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하고 떠보는 거예요. 엠마는 자기가 만든 이 하이베리 사격이라는 판 안에서 이 새로운 인물이 자기 규칙대로 움직여주길 바랐던 거죠. 근데요, 이 엘튼 부인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와 이건 뭐 가식적인 겸손의 교과서 그 자체예요. 아유 제가 무슨 실력은 무슨요 하면서 겸손한 척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취향이 얼마나 고급인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은근슬쩍 다 끼워 넣어요.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해서 세상은 딱히 필요 없었어요. 이래놓고 바로 다음 순간에 솔직히 음악적인 교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 안 맞는 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허영심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가 그냥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엘튼 부인은 엠마에게 마치 왜곡된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엠마가 엘튼 부인의 그 노골적인 속물근성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천박하다 이렇게 혀를 차는데 사실 그 모습이 자기가 애써 감추고 있던 자기 내면의 모습인 거예요. 엠마의 그 우아함과 엘튼 부인의 과시욕 이게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아요. 둘 다 사회적 지위를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결국 엠마는 엘튼 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행동이 남들에게 얼마나 불쾌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이베리에서 자기 영향력을 좀 뽐내고 싶었던 엘튼 부인이 딱 찍은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인 페어팩스입니다. 내가 후원해줄게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재능이 있고 품위 있는 제인을 도와준다는 명분은 좋죠. 근데 속셈은 떠네요. 제인을 자기 통제 하에 두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려던 엠마의 방식과 소름 돋게 똑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엠마는 엘튼 부인이 더더욱 짜증나고 보기 싫은 겁니다. 엠마 눈에는 엘튼 부인의 속셈이 너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제인을 향한 그 과장된 칭찬들. 어머, 제인은 정말 매력적이야. 내가 아주 푹 빠졌다니까. 이런 말들이요.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후원자다라고 광고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엠마는 딱 아는 거죠. 자기랑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데 방식이 훨씬 더 조잡하고 천박하니까 엠마는 그 불쾌감을 정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미스티리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제인 페어팩스에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엄청나게 비싼 피아노 포르테가 떡하니 배달된 거예요. 이 익명의 선물 하나가 조용하던 하이베리 마을 전체를 추측과 소문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냥 확 밀어넣어버립니다. 자, 그럼 대체 누가 제인 페어팩스에게 이 비싼 피아노를 보냈을까요? 이 질문이 엠마의 머릿속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엠마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즉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낭만적인 음모라면 또 엠마 전문이잖아요. 또다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막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엠마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 이건 분명 제인 친구의 남편인 딕슨 씨가 보는 거야. 그는 제인을 사랑하는 거고 이 피아노는 그 금지된 사랑의 증표인 거지. 엘튼 씨 중매에서 그렇게 크게 대어놓고 그건 또 까맣게 잊었나 봐요. 엠마는 다시 한번 자기가 사랑의 비밀을 파헤치는 명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엠마의 그 치명적인 맹점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모든 단서, 모든 증거는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바로 프랭크 처칠이죠. 생각해보세요. 피아노는 프랭크가 하이베리에 돌아온 직후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는 그 피아노에 대해서 무슨 자기 물건인 것처럼 엄청난 관심을 보여요. 심지어 제일 결정적인 건 엠마의 상상력의 불을 확 지펴버린 그 딕슨 씨가 보낸 걸 거야 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도 바로 프랭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이틀리 씨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어딘가 이상한데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우리 엠마는 어때요? 프랭크 처칠한테는 홀딱 빠져 있고 제인 페어팩스는 괜히 미워하고 있으니까 이 명백한 진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프랭크와 제인 사이에 흐르는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 이게 언제까지나 물밑에 있을 수는 없겠죠. 결국 콜시댁에서 열린 사교 모임에서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평범한 단어 맞추기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 게임은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로이자 한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한 고풍을 안겨주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게임의 시작을 알린 건 프랭크 처칠이었습니다. 그가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알파벳 타일 몇 개를 제인 페어팩스 앞으로 쓱 밀어넣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게임하는가 보다 했겠죠.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해리어 스미스가 그걸 보고는 신나서 그 단어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단어는 바로 blunder. 우리말로 하면 실수 혹은 큰 잘못이라는 뜻이죠. 해리엇이 이 단어를 외치는 순간 제인의 뺨이 확 붉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지만 이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이죠. 이걸 본 나이틀리 씨는 직감합니다. 아,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중대한 비밀이 있구나. 근데 프랭크의 이 위험한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이번엔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제인에게 직접 건네줍니다. 겉으로는 아주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건넨 그 단어는 제인의 마음에 그야말로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그 단어는 바로 딕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엠마가 만들어낸 그 엉뚱한 상상, 제인이 딕슨 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일 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심지어 그 소문을 부추긴 게 바로 프랭크 자신이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제인의 면전에 대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개인적이고 잔인한 농담이죠. 제인의 반응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눈에 띄게 불쾌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는 고유명사는 게임에서 써도 되는 줄 몰랐네요 하고 쏘아붙이면서 화난 듯이 글자들을 확 밀쳐버리죠. 혼자서만 감내해야 했던 그 비밀스러운 고통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처럼 드러난 것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나이틀리 씨와 엠마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이틀리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프랭크가 얼마나 잔인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제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봐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엠마는 어때요? 그냥 상황이 좀 어색해졌다고만 생각하고 우리끼리 하는 농담인데 뭘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려고 하죠. 자기 자존심이랑 편견 때문에요. 진실을 보는 눈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눈, 그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골마 터지기 직전이던 모든 긴장과 비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애써 감추어왔던 성격적인 결함들, 이 모든 것이 마침내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폭발하고 맙니다. 바로 박스힐에서 열린 운명적인 소풍. 이곳이 바로 엠마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그 파국의 현장입니다. 박스힐 소풍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에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게 무슨 즐거운 소풍이에요? 그냥 서로 마지 못해 얼굴 보고 있는 불편한 모임이죠.
이런 어색한 공기 속에서 프랭크 처칠은 혼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높이고 엘튼 부인은 또 자기 잘난 맛에 떠들어대고 모든 게 짜증났던 엠마는 프랭크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그래, 오늘 내 재치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어 하고 아주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프랭크가 엠마의 자존심을 아주 교묘하게 긁으면서 게임을 하나 제안해요. 각자 돌아가면서 아주 재치 있는 말 하나, 혹은 적당히 재치 있는 말 2개, 아니면 아주 따분한 말 3개를 해야 하는 게임이죠. 뭐 사실상 누가 제일 재치 있나 보자 이거잖아요. 하이베리의 여왕으로 군림해온 엠마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도전이었죠. 이때 늘 그렇듯 선량한 베이츠 양이 해맑게 나섭니다. 어머, 아주 따분한 말 3개요? 그건 딱 제 전문이네요. 저는 입만 열면 따분한 말을 3개씩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평소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농담을 하죠. 자기가 곧 얼마나 잔인한 말의 표적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엠마는 그 부주의한 재치와 억눌리지 않은 오만함으로 평생 후회하게 될 말을 내뱉고 맙니다. 이 한마디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슴 아픈 대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이츠 양의 그 순진한 말에 엠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입니다. 아, 죄송하지만 베이츠 양, 숫자에 제한은 두셔야겠어요. 한 번에 딱 3가지만 하셔야죠.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에 얼음 쏜 것처럼 박힙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늙고 말이 많다는 이유로 늘 모두에게 친절했던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는 한 사람을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조롱한 겁니다. 엠마의 말이 끝나고 찾아온 그 침묵은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순간 엠마의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잔인했는지 깨달은 거죠. 베이츠 양은 화를 내지도 못해요. 그저 조용히 고통을 삼킬 뿐입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는 옆에 있던 나이틀리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요. 제가 너무 지루하게 굴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마침내 늘 엠마의 편이었던 나이틀리 씨가 나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엠마의 행동에 너무나 깊이 실망하고 상처받은 도덕적인 심판관의 모습으로 말하죠. 어떻게 베이츠 양에게 그렇게 무정하게 굴 수 있어? 그녀의 인품과 나이, 그리고 어려운 처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 엠마. 바로 이 순간이 엠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클라이맥스입니다. 나이틀리 씨의 그 질책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엠마는 처음으로 그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없이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됩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이건 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이베리의 여왕이라는 스스로 만든 허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자기 안에 잔인하고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수치심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존경하던 사람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엠마. 그녀는 과연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되찾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뼈아픈 깨달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껏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향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에마의 마지막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터져버리는 순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촘촘하고 때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얽혀있던 하이베리의 관계망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극적인 결말을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겹겹이 쌓였던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각 인물들이 진짜 자기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숨죽이고 따라가 보죠. 다른 사람들의 연애사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완벽한 중매쟁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한없이 어두웠던 에마 우드하우스. 과연 그녀가 자기가 직접 꼬아놓은 이 오해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풀기 어려웠던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에마의 마지막 여정,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폭로의 연쇄 반응. 그 시작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의 죽음, 바로 처칠 부인의 사망 소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이 마치 첫 번째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하이베리 마을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관계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처칠 부인의 죽음이 가져온 첫 번째 폭탄 선언,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프랭크 처칠과 제인 페어팩스가 비밀리에 약혼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나이틀리 씨가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휴양지에서 젊은 여성을 만나 그녀의 애정을 얻고 심지어 무심한 태도로도 그녀를 지치게 할 수 없었지. 프랭크 처칠은 실로 행운의 총알로군. 이게 그냥 운 좋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프랭크의 그 경솔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런 행동을 하고도 모든 걸 얻는 그의 매력과 운에 대한 뭐랄까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죠. 역시 나이틀리 씨는 다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프랭크 처칠의 이중 생활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는 어땠나요?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걱정 하나 없어 보이고 특히 에마한테 푹 빠진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하이베리 전체가 그를 에마의 유력한 짝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 사적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우아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제인 페어팩스에게 헌신적인 약혼자였던 거죠. 이 완벽한 연기는 에마가 자기가 하이베리 사교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알고 보니 에마가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그 무대는 사실 프랭크 처칠이 연출한 거대한 연극판이었던 셈이죠. 이 비밀이 터져 나오면서 그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에마는 프랭크랑 나눴던 그 모든 달콤한 말과 행동들, 그 시선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다시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 모든 게 자기를 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인 페어팩스를 향한 사랑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다니. 이걸 깨닫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자신만큼이나 프랭크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웨스턴 부인이나 나이틀리 씨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에도 휩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에마가 자기 판단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또 아첨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사람인지를 아주 고통스럽게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이베리의 사격의 지형도 자체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누가 진실한 사람이고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그 모든 기준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겁니다. 나중에 프랭크가 보낸 해명 편지를 읽고 나서 나이틀리 씨가 에마에게 이 책의 핵심을 꿰뚫는 말을 던집니다. 비밀, 책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이성을 왜곡하는지, 나의 에마,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 관계에서 진실과 성실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걸 아니겠어?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교묘한 계략보다 정직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고요. 에마가 그토록 좋아했던 상상력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진실을 얼마나 위험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에마가 프랭크 처칠의 기만 때문에 받은 충격과 자기 반성을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훨씬 더 개인적이고 치명적인 두 번째 폭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리얼 스미스와의 대화에서 터져나왔죠. 이 두 번째 고백은요, 에마의 세계를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숙이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해리엇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에마의 모든 예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건 집시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던 그분은 프랭크 처칠 씨도 아니었고요. 저는 훨씬 더 소중했던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나이틀리 씨가 제게 다가와 춤을 신청했던 그 순간이요. 에마는 철석같이 해리엇이 프랭크 처칠을 짝사랑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해리엇의 마음이 향한 곳은 바로 나이틀리 씨였던 겁니다. 그 무도회에서 엘튼 씨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던 자신에게 마치 기사처럼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해리엇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졌던 거죠. 해리엇의 이 고백은 에마에게 그야말로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진실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드는 눈부시면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마음대로 재단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에마가 이제 자신의 감정이라는 가장 낯선 미지의 영역으로 내던져진 셈이죠. 해리엇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화학 반응의 촉매제처럼 작용해서 에마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폭풍을 일으킵니다. 한번 그 감정의 단계를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 불신. 뭐라고? 해리오 씨, 감히 나이틀리 씨를? 상상조차 못한 일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단계, 공포가 덮쳐옵니다. 나이틀리 씨가 다른 여자랑, 그것도 내가 그렇게 아래로 봤던 해리오 씨랑 결혼한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끔찍한 상상이었던 거죠. 그러다 세 번째 단계, 인식의 순간이 와요. 그제야 깨닫는 거죠. 나이틀리 씨가 내 인생에서 그냥 당연한 존재, 마치 공기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존재였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인정. 갑작스럽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에마의 내면은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나이틀리 씨가 더 이상 저녁의 위안을 얻으러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언제든 불쑥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손으로 만든 일이었다니. 이 대목에서 그녀의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이 해리엇을 격려하고 나이틀리 씨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스스로 자기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는 그 끔찍한 사실에 몸서리치는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완전히 덮쳐버린 거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정말 운명처럼 나이틀리 씨가 런던에서 돌아옵니다. 사실 그는 에마가 프랭크 처칠 때문에 상심했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였죠. 재밌지 않나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바로 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모든 장막이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틀리 씨의 진심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결정까지 모두 포함해서 당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 오히려 당신의 수많은 잘못을 꾸짖어온 덕분에 당신이 적어도 13살 때부터 당신을 사랑해왔던 것 같소. 이 고백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의 그 끊임없는 꾸지람과 비판이 사실은 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주 깊고 오랜 애정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침내 확인되었는데 아직 마지막 거대한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트필드, 에마의 집이죠. 이 하트필드는 그냥 좋은 저택이 아니에요. 변화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아버지에 대한 에마의 의무와 애정,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 그녀의 결혼을 가로막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이틀리 씨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관습을 완전히 깨부수는 정말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유서 깊은 저택인 도노의 레비를 떠나서 에마의 집인 하트필드로 들어와 함께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남성의 재산과 가문이 모든 것이었던 그 시대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사려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마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혼란의 중심에 있던 해리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해리엇은 로버트 마틴의 진심 어린 청혼을 받았지만 에마의 설득 때문에 거절했었죠. 현재 상심한 그녀는 런던에 있는 존 나이틀리 부부 댁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운명처럼 로버트 마틴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다시 청혼하고 이번에야말로 해리엇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기쁘게 그를 받아들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거죠. MI 계획과 실제 현실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MI 원대한 디자인은 뭐였죠? 해리엇을 상류사회 신사와 결혼시켜서 신분 상승을 시키겠다는 마치 인형극을 조종하는 것 같은 계획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단순한 진실은 무엇이었나요? 해리엇은 자신과 같은 계층의 성실한 농부 로버트 마틴과 함께 꿈이 먹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대비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인위적인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이베리의 모든 커플들은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에마와 나이틀리 씨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등한 사랑의 결실을 맺고 하트필드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제인과 프랭크는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에 결혼하면서 용서를 통해 역경을 이겨낸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해리엇과 로버트는 마틴의 농장에 정착하면서 성실함이라는 미덕과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각 커플의 결말이 이 책의 다채로운 주제들을 정말 아름답게 완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에마는 다른 사람의 짝을 찾아주던 중매쟁이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짝을 찾게 되는 이야기인 동시에 한 여성의 완전한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맨 처음과 맨 끝에 에마를 비교해보면 그녀는 똑똑하지만 오만했던 소녀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겸손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마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과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에마가 나이틀래시와 프랭크 처칠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대사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의 모든 행복을 당신에게 빚지고 있는 제가 그들을 심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배은망덕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그러워졌고 자신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 덕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드디어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신의 결점을 아주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에마의 여정.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즉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발견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에마의 이야기는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